행정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의 자체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나요? 네, 행정지원과장 이명수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재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하시는 쪽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계약 재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아가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도교육청은 돼 있잖아요. 대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는 도교육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청주교육청은 있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안 돼 있는데 그냥 일상감사로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이제 일정 금액 물품이나 이제 공사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쭤볼게요. 일단 이건 뭐 이제 본청 그 행정사무감사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제 추후에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료 제출을 할 때 이거 어떻게 자료가 제출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오래된 그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자료들이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게 지금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져서 공개되고 이러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굳이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지금 1억 원 이상 내용 중에서 설계 변경된 내역들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시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 좀 주시죠. 네, 시설지원과장 화국입니다. 저희들 2018년 1억 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 우리가 그 사립초 포함해서 27건입니다. 그래서 총 계약 건수 130건 중에서 저희들이 28건, 한 21%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1인당 한 26건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파악하고 집행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학교장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계 변경 사항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감사관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설계 변경하면서 이제 주로 여러 가지 비리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설계 변경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이제 국정감사나 그 행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설계 변경 관련된 것이 굉장히 투명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시공자, 도급자로부터 설계 변경 요구를 현장 직접 보고를 받아서 직접 현장에서 감독관이 공명해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상관사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 제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일단 이것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당 관련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수감자료 40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거. 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3자 단가로 구매를 하신 건데요. 2017년서부터 학교별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광급자재 구매 내역이라고 하고 따로 교육청, 충북교육청하고 청주교육청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광급자재 구매 내역을 이렇게 특정 품목만 여기 제출을 하신 건가요? 예, 재정지원과장 아는 겁니다. 요구 자료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구 자료에 화장실 칸막이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그 항목을 지정을 해서 화장실 칸막이하고 바닥재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선전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에는 소제목에는 28번에 갖고 광급자재 구매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가로치고 별표로 그
물품 특정 물품을만 그 규정을 해서 제출하라고 얘기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아실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거기다가 여기 소제목에다 달았어야 돼요. 특정 품목이라고. 이제 광급자재 구매 내역이 이게 다인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광급자재 구매 내역이 예, 수백 건, 아니 거의 뭐 1000건 가까이 되겠죠? 재정 지원까지 안 오는데 지금 공사용 자재는 뭐 저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수백 건은 되지는 않고요. 아니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 이 자료 전체가 예, 한 7, 80페이지 되거든요. 이 자료 전체가 지금 그 물품 구매 내역이에요. 청주교육청에. 예, 이 작은 글씨로 하나에 한 30페이지, 30줄 되니까요. 이게 전체가 지금 구매 내역이거든요. 예, 2018년도 예, 청주지역교육청. 근데 제가 다 보고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검색 품목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 못 뽑았는데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게 다인 줄 안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특정 품목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의원실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특정 품목만 따로 특정 품목이라고 좀 적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공사도 왜 이렇게 한정을 줬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사용 자재, 관급자재, 요 화장실 칸막이하고 바닥재만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작성한 건데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품목을 요 품목이라는 거 지정해 그러니까 주셨다는 공사 그 수의계약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하니까 수의계약을 보면 되는데 수의계약 말고 그 입찰이나 그 소액 수의 입찰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그죠? 예, 근데 왜 일부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관급자재 여기 또 화장실 칸막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 아니 사장 칼막이 말고요. 200만 원 이상. 뒤에 보면 이 작은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이 소관 자료 봐주십시오. 이거 소관 자료 보면 여기 입찰 현황 있잖아요. 의원님 몇 종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128종. 자, 아무튼 여기서 이 상황을 계속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담당하시는 그 사무관님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전면적으로 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삼자단과 관련된 내용들하고 이런 게 지금 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거는 정말 일부분만 제출이 돼서 저희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 구매를 할 때 지역에 대한 고려를 좀 하십니까? 예, 재정지원까지 안 합니다. 지금 관급자재 지금 화장실 칸막이하고 지금 이제 바닥재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할 때 그 관급자재인 경우는 이제 도내 업체를 먼저 좀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낸 자료에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도내에서 구입한 비율이 금액적으로는 한 52%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이 기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스라든지 뭐 차양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내 업체가 아닌 도외 업체 이런 거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기에 이제 도외 업체가 하고 원칙은 도내 업체를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청에 관계되신 분들도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투명하고 절차에 의한 그 계약이나 심사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만이 아니라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11개 그 지역교육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러니까 일들이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 그 계약심의위원회라도 두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그 사항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재정지원까지 안 옵니다. 제가 그 교육청의 계약 담당할 때 그 계약심의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사안이 계약 방법, 뭐 수의계약을 할 거냐, 입찰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집행을 할 거냐,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할 거냐 이런 사안만 되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타시도 대구교육청에 아마 신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심사 담당은 저희가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낭비 요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거가 이제 계약심사 담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이제 계약심사제도가 있죠.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그 계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청주교육청에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더 그 크로스 체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두 번째 계약심사 제도는 지금 현재의 인력과 또 기술직의 기술직의 한정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지역교육청에서는 제가 내일 본청에는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계약심사제도와 계약심사관 관련된 거를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지원청도 특히 청주지역교육청은 계약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청주교육청이 이제 계약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또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과정은 현실과 굉장히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에 관한 문제, 조직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이게 행정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까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윗선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조직 정비는 또는 그 행정의 어떤 절차를 추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담당자들은 오히려 한 번 더 그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즉 그 한 번 더 그 체크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장님보다 실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시설과장님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들을 거쳐낼 수 있겠다. 또는 우리 그 일선에서 일을 하고 실제 복무를 하고 계시는 7급, 8급, 6급 일선 공무원들이 조금 더 덜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혹시 동의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두 분 시설하고 그쪽. 예, 재정지원까지 안 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시설지원과장 황홍규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 계약심사위원회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분야시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감자료 23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그 본청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교육지원청이 이제 오늘로서 끝나니까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단위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현황이 지금 이렇게 그 10건 정도 올라왔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러니까 1인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다 이쪽 관련된 거예요. 융합 관련된 거. 그러면 이렇게 항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용역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돼도 사실은 용역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천의 학교 야영장도 마찬가지로 용역 수행이 잘 안 돼서 한 10개월씩, 5개월씩 늦어져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면 예산 확보하는 것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예산의 적정성, 예산의 합리성, 이런 예산의 시기성, 이런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왜 한 곳의 지역교육청도 이야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행정감사이긴 하지만 행정부 쪽에서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1인 수익의 현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정지역 과장 안동호입니다. 여기에 이 수위를 준 거는 다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 자체 지침에 이게 2014년도에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상 경우에 이제 수익 견적 공고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유찰이 돼가지고 이게 유찰이 돼서 수익 현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지금 용역 수익액 한도를 법에서 나와 있는 추정가격 2천만 원으로 좀 인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찰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입찰자가 없던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낙찰이 되고도 응찰이 되고도 그러니까 용역 수행 계약 수행을 안 하던지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업체가 소위 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잠깐만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내진 보강이 이제 도내 전체적으로 이 10개 시군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 이거를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 이게 이제 특수 부속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이제 설계,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은 많고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계속 유찰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한날 지금 도내가 막 25건이 올라 있던 날도 있고 아마 이제 이게 내지 보강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건을 완화해서 사업 수행을 좀 원활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 산업법에 의거한 국가계약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의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육청 내부 지침을 좀 바꿔서라도 사업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행정력 이게 또 다시 공고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처음부터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조차도 일선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했던 일을 또 똑같이 공고하고 계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것들은 미리미리 좀 개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용역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줄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하여튼 좀 정리가 돼서 다음에는 이런 혹시 집중 사업이 나타날 때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해야지만 행정력 낭비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청의 충액 인건 비제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충액이 있잖아요. 총 한도가 있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또는 하여튼 지속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특히 사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총량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이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이라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은데요. 한번 애둘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예민해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기청정기가 실질적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문제가 제기가 됐냐면,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효성에 관한 논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히려 공기청정기가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또 주범이 되기도 한다라는 연구 발표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도 거의 소문나 있는 미세먼지 안 좋은 도시로,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로 지금 유명해져 있는데, 혹시 그런데도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공기청정기밖에 없으니까 그 대안을 조금 이따 찾기로 하고요. 공기청정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혹시 통계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보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쭤볼까요? 아니면 교육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하게 개량화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저들이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학교에서 항상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설치 전, 설치 후에 교실 내에서의 미세먼지 변화에 대한 측정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것 같던데요? 공기청정기 사용 실적, 그러니까 사용 횟수 이런 것들이 혹시 통계로 잡혀 있는 것도 있나요?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체육평생관광과장 한상목입니다. 네, 저희가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학교가요. 초등학교는 2,179 학급 중 221 학급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14%가 설치가 됐고요. 중학교는 890 학급 중 10학급이 설치가 돼서 1.12%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통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재전지원과장님하고 좀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운영비 때문에 이 통계가 나와 있거나 이렇게 공기정화 장치를 써야 되는데도 안 쓰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청주에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걸 확인해 보거나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하면 나쁨 단계인 경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에도 학급에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것이 나쁨 단계로 올라가면 가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끄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 지역의 이역을 여쭙는 거는, 청주 지역은 미세먼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에 대한 것도 많고, 그래도 저도 이게 행정사고감사하냐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기 있으면 제가 고향이 제천이니까 제천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공기가. 이때 잠깐 틈을 타서 제천으로 이사 오시면 좋은 공기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그 본청에다 이야기하겠지만 이 공기청정기를 그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그러니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역교육지원청은 특히나 더 이 미세먼지에 관한 것이 과연 그 공기청정기 보급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해서 아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립을 하셔가지고 본청의 의견 수렴을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했을까요? 행복교육지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문 장학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학사님이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각 지역교육청 그 행감을 마치는데요. 모든 그 교육지원청들이 그 행복교육지구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민들이 일정 정도 해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교육청이 청주교육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청주교육청은 좀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면 장학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전명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추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그런 교육적 수요를 반영해서 협력을 넘어 협치로 이어지는 이런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일단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됨에 있어서 청주시에서 6급 주무관님이 인력 파견이 오셔서 여러 가지 협력에 있어서 가교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 선두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저 파견 나오시니까 효과는 뭐 만점이신가요? 어떤가요? 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네, 행복교육지원센터장 정문희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청주시청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6급 인력이 한 분 주무관님이 파견 나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담당하시는 역할은 시청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협의를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고요. 또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긴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라든가 뭐 지역 상생 아이디어, 교육 아이디어 공모라든가라는 사업을 담당을 하시면서 주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사업 예산이 조금 추가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증액이 되는 거로 이제 그 의회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요. 인력이 조금 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가능하시면 좀 한두 분 더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니까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을 단위 사업이기도 하고 마을 단위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지역 단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 조례를 먼저 제정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추천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그러면 어쨌든 그 각 지역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오면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조례 제정까지 가는 데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까지 조례 제정은 도교육청하고 그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제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교육청이 네.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자체를 좀 그러니까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청이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그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례 제정에 대한 그 이 이야기를 좀 하셨는지 또 그 정도 어느 정도 진척된 게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마을 공동체 활성화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도교육청 차원에서나 또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지자체 의견을 계속 교육에 관해서는 같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 혹시 저 민관 갈등 관련된 거 혹시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민관 갈등은 저희 이제 충북의 인프라가 좋은 것이 그 교육 관련한 그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처음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제안 자체는 교육청에서 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민간 단체나 개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작년도에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었고요. 올해 새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교육기부의 사실은 교육기부의 형태예요. 저희가 이제 마을 선생님들이나 지역 자원 그 인적 자원한테는 그 예산을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업 초기이기는 하지만 성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에 살짝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방향이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려고 했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민간 단체들 대표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셔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갈등들을 잘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마운 것이 저희 청주에는 그 민간 단체 그리고 그 마을 교육 공동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를. 그래서 각 단체별로 2명 정도 그 대표로 참여를 해서 월 1회 이상 그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다는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이게 도식적이지는 않지만요. 그 자율성과 규제 사이에 균형적인 잣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균형적인 지침? 뭐 이런 것들은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쭤볼게요. 자율성과 규제 사이에 지침 정도? 잣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예, 그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적은 예산 속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예산이 이제 적정하고 바르게 추진이 되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이렇게 집행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보조금 민간 보조금의 형태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그것을 학교 회계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민간 단체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리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단을 조직을 해서 수시로 그 회계나 그 행정 지원을 해가면서 방향을 같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그럴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 상황을 안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안고 가요. 저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포되어 있는 원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런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기준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혹시 행감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이쪽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항상 다른 교육지원 쪽에도 제가 제안을 좀 해둔 건데요. 이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학교 사업과 관련된 그 꼭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제제와 연계하는 것도 있고 또 진로체험과 연계하는 또 지자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딱 하나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던 그 소규모 학교 살리기하고 연계된 이 사업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내에서 하면 뭐 아이들도 참석도 많이 하고 학부모들도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소규모 학교에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가려면 참여 실적 저조하고 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저도 아직 대안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또 정책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요거 한번 좀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직은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청주도 동지역이나 읍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작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투자를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이나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또 잘 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지금 굉장히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내년에는 잘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영국의 그 경제학자 그 아담 스미스인가요? 국부론인가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왜곡돼서 혹시입니다. 원래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왜곡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교육청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에 혹시 교육청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에서는 워낙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틈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꺼내기에는 맛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한참 묵혔다가 다시 꺼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요거 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그 소규모학교 적정 수준 유지 그 통폐합 노력 현황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게 원래는 그 작은 학교 살리기 노력을 하셨는지에 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통폐합 노력했던 현황을 주셨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덕주하고 가덕중은 선진학교 방문 연수도 하셨는데 이 선진학교가 통폐합 학교로 있는 거예요? 네, 덕선 초등학교가 통폐합 학교입니다. 지금 이제는 소규모 학교뿐만이 아니라 작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교육지원청도 통폐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정책이 우선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통폐합 추진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대로 통폐합 추진 정책이 우선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꼭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 또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 과정에서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 수무자들하고도 늘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생을 바라보고 가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동문회라든지 지역사회 문화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이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 적정규모 학교는 들여다봐야 된다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교육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통폐합 정책 자체가 너무 좀 교조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도식적이기 때문에 이 통폐합 정책 자체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먼저 저는 우선시돼야 될 것이, 물론 그 동문회나 그 마을 어른들이 그 살 기반, 마을이 없어진다는 기반이 이제 꼭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이들이 그 항상적으로 그 살 수 있는 마을 살리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작은 학교 설리기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가 우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또는 청주권에 집중되고 이런 그 사회 전체의 격리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교육 단위에서 가장 처음 출발할 것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지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구제 위반 사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학구제가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하게 그 학구제가 만들어져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원래 학구제로 따지면 원래 학교로 따지면 1.2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과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학구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5km, 1.7km, 1.8km 또는 4차선이나 8차선 건너야 되는 곳으로 학구제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야 과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학교 아이들도 편중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구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구제가 위반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지 이런 학구제 위반이라든가 이런 아주 물론 작은 법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아주 작은 법이라서 지켜야 하겠지만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합리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이런 법 하나하나 때문에 구조적인 적용들을 하거나 너무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가 우선돼야 된다. 우리의 열정이 그곳에 먼저 투입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자연인구 증가 감소나 증가로 인한 교육 정책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제 의견 잠깐 전달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일일이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